책을 냈는데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 책이 이제 북토크라고 해서 온 거고, 또 몇 선생님들이 이제 책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 쓰게 된 이야기나 좀 늘어놓고, 저는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 디자이너가 참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원래 이 책 앞에 묵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이 아니라 뭘까 2017년에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인가 처음으로 2003년인가 신문 칼럼이라는 걸 써봤는데요. 이제 그 고정 칼럼이라는 걸 처음 의뢰받아서 써봤는데 저는 안 맞더라 한 2년 썼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특히 현재 막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잘 못해서 한 2년 쓰고 소진돼서 저 못 쓰겠다고 하고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안 썼는데 2017년에 그때 2016년 겨울에 그 박근혜 정부 탄핵한다고 막 촛불 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야학에 있었는데 장애인 야학에 그 야학 학생들이 광화문 밑에 이렇게 농성장에서 그 농성을 5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며칠이야? 1800 며칠인데.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되게 절절한데 이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작고 당신은 더 그렇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라는 게 밖에는 사람들이 막 수백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다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이 사람 이야기도 알려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속상해서 있는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또 앰프가 고장났어요. 그건 또 앰프도 고장이 잘 나요. 요만한 아세 007 가방 정도 크기 되는 앰프 있어요. 까만 거. 그걸 듣는데 청테이프가 막 붙어 있는데 이제 막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에 시끄러운데 여기서 말하는데 안 들리는데 이것까지 이제 고장 나서 빨리 다른 거 하나 가져오라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앰프가 한편에서는 좀 장해 보이기도 하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라도 그래도 볼륨 키워보려고 이 앰프가 고생한 것도 있고 이 사물이 참 또 한편에서는 저 사물이 좀 되고 싶더라고요. 내가 잠깐 저 사물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물건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한번 저 물건이 한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칼럼 제의가 들어와서 그냥 하겠다고 무조건 그리고 딱 조건은 하나 무조건 여기 얘기만 쓸 거라고 매달 여기 얘기만 편파적으로 쓸 거고 장애인 이야기만 쓸 거고 계속 이 목소리만 쓸 거라고 그래도 괜찮으면 하라고 했더니 김영 칼럼이니까 제 이름으로 다 가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하라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을 쭉 써왔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묶은 책들이 이 앞에 책이 이제 묵묵이라는 책이고 다음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네 그런 책이고 뭐 디자이너 이 책을 내고 묵묵이라는 책을 묶어서 한 5년 정도 쓴 글을 묶었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몇 년 거를 글을 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편집자하고 디자이너가 그 앞에 낸 책을 그것도 컬럼 모음집인데 되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고 싶다고 다음에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찾아와서 글도 없는데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디자이너가 그 글을 계속 오랫동안 제 컬럼을 읽었는지 읽고 자기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한 거예요. 뭐 책에 없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면 아무 이미지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통 책 보면 왼쪽 구석을 본다고 하네요. 습관적으로. 거기에 그래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따라가면 살짝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서 목격이 있고, 이제 저자가 저라고 이제 작가가 저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이제 앰프 모양으로 이렇게 스피커, 확성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아주 소소한 변화만 줘서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출판사 이름하고 제 이름 옆에 괄호를 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사람을 굵은 것이라고 거기를 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해줘서 너무 좋았고, 그 용기도 너무 좋았고, 출판사 소속 직원이 출판사 이름을 과감하게 괄호치겠다고 한 것도 너무 좋았고, 제 이름에 괄호 쳐준 것도 너무 좋았고, 저기서 고병관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계절이 뭐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 용기도 너무 좋고, 또 이 책 디자인이, 원래 이제 디자이너가 책을 만들면 시안을 한 3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저자는 안 그래요. 작가는 원고 3개 들고 가서 어떤 게 좋아요라고 허락 안 받는데 이상하게 디자이너한테는 그걸 요구해요. 근데 모든 디자이너가 3개를 다 정성껏 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 하고 나머지 2개는 좀
그냥 해오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히 그걸 뽑아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힘을 준 디자인을 안 하고 엉뚱한 걸 뽑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이 이거 마음에 든다고. 이 책도 그럴 뻔했는데 누가 봐도 이 디자인이 디자인이고 나머지 건 다른 사람 작품을 변형시킨 거였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되게 좋았던 거는 이걸 이제 어디 인스타에 올리려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폼 잡아보려고 막 찍는데 콘크리트 배경으로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사진이 딱 찍었을 때 이 질감도 약간 거칠고 돌판 같고,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정말 디자인 잘했다고. 왜냐하면 좀 거친 곳에서 살아남았으면 좋겠는 책이다. 이 책이 거친 걸 배경으로 어울린다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랑을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디자인도 좀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때 작가의 것이라고 자꾸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으면 보거나 만지거나 감각하는 모든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책의 크기, 폰트, 질감, 이거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이거 내 책에 해도 되는 그 작품이고, 제가 한 건 안 보이거든요, 눈에. 디자이너가 한 걸 읽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제가 한 거고요. 이 물성은 다 디자이너 거예요. 예전에 그 켄 로치라는 사람이, 그 영화 감독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켄 로치스 필름이란 말을 정말 싫어한다고. 그 소유격. 나는 거기서 디렉션만 했고 배우가 액션을 했고 다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 게 아닌데 내 소유격을 써가지고 내 필모그래피에 쫙 해서 이거 내 거. 근데 이제 책도 약간 그렇다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 보고 와 하는 거는 다 디자이너 겁니다. 디자이너 거고, 어쨌든 같이 편집자가 글을 묶어서 내준 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책은 그렇게 해서 쭉 묶었던 책인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고, 사람 이야기고, 근데 이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 보는 게 뭐 이상한가요? 다 당연히. 근데 이게 제목으로 끌려 올렸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 또 왜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일 수도 있나? 누군가를 사람으로 봤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로 여기 사람 이야기이지만 사람으로 잘 안 보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정확히 말하면 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사람인데 왜 저 모양일까? 이거나, 혹은 명확하게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그렇고요. 목격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그것도 오히려 진정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본 사람,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다 항상 두 사람이고,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어서 이 둘을 보고 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접받지 못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단 말 자체가 어떤 긴장감을 좀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것은, 뭔가 우리 눈에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것은 우리가 연루되어 있는 어떤 무지라 그럴까?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였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안 보였다, 혹은 어떤 폭력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람으로 봤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두 번째 사람이다라고 보통 봤는데요. 그 이제 이 책에는 홍은전이라는 작가, 저희 야학 교사 동료였던 홍은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신보선이라는 시인이 형이라고 하는 시를 썼었는데, 대학원 동기예요, 신보선 시인이. 그래서 친해서 시집을 선물 받았는데 우연찮게 그 페이지가 펴졌는데, 형 얘기를 하면서 형은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시는 두 번째 사람이 쓰는 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쓰는 거라고. 첫 번째로 쓰는 사람은 울고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그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시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그렇구나, 첫 번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울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힘들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 운다고 누군가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 식의 표현을 하면 도와달라고 딱 손 내밀었을 때 소매가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처에서 괜히 얼쩡거리다가 마음이 왜 있었는지, 좀 남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안 보니까 안 걸리는데 그 근처에 뭔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살려달라고 손을 잡았을 때 잡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은 보도나 책이나 뉴스로 많이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그런 일이 뭔지 모르고, 아, 누가 울었대더라 이렇게 알아요. 운 걸 본 건 아니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울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울 때 그 눈이 뻘개진 것도 보고, 목이 갈라진 것도 보고, 무엇보다 소매가 잡혔고,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가 다 알고 우리 다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싶어하고, 저도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그 근처까지는 안 가고 싶어 해요. 잡히면 왠지 인생이 말릴 것 같고, 그 사람 힘든 건 알겠지만 나까지 휘말려 들고 싶지는 않고, 안타깝긴 하지만 짠하긴 하지만 나까지 거기 서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항상 누군가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첫 번째 사람들 다 되잖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폭력이 끊이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멀쩡했지만 오늘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사회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울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고, 그런 걸 저 멀리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소문으로. 근데 두 번째는 사람이 참 없고, 이 두 번째 사람들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홍문장이라는 작가가 참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사람 썼는데, 이제 제가 말하자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라면 그를 목격한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이 그나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잡고 좀 울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털어놓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전하기도 하고, 세상에 이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찾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가장 원래 흔히 본 사람, 예를 든 사람은 여기 이제 그 저희 학교 교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닌 박경석 선생이 정태수 열사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거의 친구거나 나이는 더 어린데요. 이분이 2002년에 돌아가신 분이고, 장애 쪽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분이에요.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정태수라는 이름. 예. 근데 이제 장애 운동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정태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장애 쪽에서는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대단한 운동가하고 장애 조직가예요. 그런데 2002년에 이제 과로로 쓰러지셔서 못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 박경석이라는 사람은 중도 장애인입니다. 아마 정태수는 소아마비 장애였나 싶은데,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아예 장애가 있었고, 박경석이라는 사람은 대학교 때 그 전두환정권 때 80년인가 81년인가 80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토암산 저기 아시죠? 그 석굴암 있는데 거기서 패러글라이딩 타다 위에서 찢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에요. 집도 본인은 완전 괜찮게 사세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고,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이고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복학해 가지고 그 일을 한 거니까 중도 장애인이죠. 중도 장애인들은 감정적으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좀 오래 걸려요. 소위 선천적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삶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없고, 이게 하나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중도 장애인들은 자기가 뭔가가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5년간 술만 먹고 죽으려고 막 하는데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어디 뛰어내리려고 해도 어디까지 누가 옮겨줘야 뛰어내리고, 뭐 약을 먹으려도 누가 약국을 좀 갔다 와야 이게 되는 거여서, 본인 말이에요. 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술만 먹고 하다가 누가 이제 그 성경책 주면서 열심히 읽으면 뭐 돈을 좀 준다 그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딜 데려다 준다면 그렇게 하면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받아서 하다가 이제 글을 읽고 이처해서 좀 나아졌고, 그러다가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이제 그 소위
그 당시 뭐 워드 같은 거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정태수라는 사람을. 그런데 이 시기가 한국에서 장애운동은 88년 기점으로 되게, 물론 87년 그 민주화 투쟁 때도 이제 장애운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소위 좀 경도장애인, 경증장애인이라고 하는 목발 정도 짚는 장애인들은 실제 대학생들도 꽤 있었고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대중운동화된 것은 88 올림픽 때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88 올림픽 하면 뭘 해야지? 올림픽 하면 항상 뒤가 있죠. 예,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근데 이 군사정권이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를 않았는지 패럴림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나 봐요. 알았을 텐데도, 아니면 정말 손 놓고 있었거나. 그래서 패럴림픽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엄청. 근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한국사회에. 그래서 급히 오늘날 업세라고 하는 리프트를 2개 만들었어요. 리프트라는 게 거의 지금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흔적이 있지만, 그 계단 쪽에 옆에 보면 쫙 펼쳐져서 띡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거기 휠체어가 탔다가 넘어가 버리면 실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꽤. 근데 그 리프트도 없었던 거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리프트를 딱 2군데 설치했던 거예요. 김포공항하고. 왜 김포공항에 설치했는지 아시겠죠? 예. 외국에서 장애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의 잠실역에 설치한 거예요. 그것도 아실 수 있어요. 잠실에 선수촌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최초의 지하철의 장애인 편의시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이 흥분했고, 이제 근데 동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올림픽에.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걸 이제 저항하면서 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대중적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88년에. 그래서 꼭 이제 89년 이때 이제 그런 운동들의 연장선상에 있던 사람 같아요. 정태수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빨리 소위 말해서 깨인 장애인이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이제 그 막 장애인 취업률 조작하고 뭐 학교에서 막 하는 거에 항의하면서 그거 이제 학교 안에서 우리 시위하자라고 장애인들 꼬드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경석은 이제 갑자기 종교적 감화도 받고 어머니한테 잘해야겠다. 나 때문에 몇 년간 고생했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취업해서 월급을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꼬드기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막 얘기를 듣고 하는데 처음엔 싫었다고 보니, 그런데 어쨌든 자꾸 듣고 있을 때 술자리를 가고 싶고, 근데 술을 계속 사주니까 술 먹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이야기에 감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때 태수란 애가 왔는데 나는 장애인이라는 게 진짜 연락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필 장애인들 속으로 굴러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았을 그 순간에 태수라는 애가 왔다. 태수라는 애가 왔는데 그 장애인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썼어요.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 되게 재밌잖아요. 장애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였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가 갑자기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라고. 그냥 사람. 이것 때문에 이제 홍은전 작가가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여기서 갖다 쓴 건데, 이 문구가 너무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박경석은 이 책에 이제 제가 아까 2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사람 대접 받지 못한, 즉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에게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고. 박경석이 이제 이 2번째 사람인 거죠. 사람을 봤어요. 갑자기 정태수한테.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였다고. 그래서 했고, 이 사람을 본 사람이, 근데 재밌는 표현은 요 말이에요. 그냥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를 본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뭐라고 붙냐면 이런 말을 붙였어요. 태수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게 했지, 그것도 충격적으로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봤는데 왜 충격일까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보면 충격이 아니죠. 여기 송필경 선생님, 제가 뭐 본다고 갑자기 충격을 받고 사람 있네 이렇게 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런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용산 참사 때 이야기인데, 위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경찰 특공대가 타고 있는데, 여기가 자기 동료 철거민이 탄 걸 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탄 걸 봤어요. 사람이 탄 거를. 예. 물론 사람을 감싸고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뭐 저는 강사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학생이기도 하고 뭐 선생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어디 시민이기도 하고 호프집 사장이기도 하고, 또 경찰이 그때 테러리스트라고 막 도시 테러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런 말들을 안 떠올린다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타고 있는 걸 볼 때. 그래서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 있다고.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사람이 타고 있다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막 뜁니다. 저한테는 왜 와닿았냐면, 진짜 자기가 보통 본 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몸짓이에요.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게, 내가 뭘 봤는데 감당이 안 되면 사람은 그렇게 몸을 뛰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이 있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장애인 하나한테 말을 듣고, 사람을 봤는데 왜 충격인가, 그리고 왜 말을 못 찾고 그냥 사람이라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이 사람으로 나타난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장애인으로 사람으로 나타날 때 수식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애초에 장애인은 좀 덜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이고, 장애인은 애초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도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붙일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충격을 왜 받느냐. 아마도 박경석은 순간적으로 다른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사람으로 나타난 세상을 아주 짧은 순간 봤어요. 원래 장애인은 사람이 아닌데, 장애인이 사람으로 나타난 순간을 아주 짧게 본 거 깜짝 놀란 거지. 막 고상하게 말하면 장애 해방 세상을 잠깐 본 거예요, 그 인간 말할 때. 근데 우리 세상은 아니에요, 그 세상이. 그 세상이 우리 세상은 아니고, 그걸 봤고, 그래서 아마 충격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한테 충격적으로 이 세상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스스로 뭔가에 빠져서 목격자에게 충격을 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목격자, 충격을 주는 그 목격자, 목격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곁에서 나란히 섰던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책은 그렇습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이 책에 다. 보시면 이 둘이 있구나. 왜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는 사람을 볼 수 있었을까이기도 하고, 왜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이기도 하고, 사람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이제 쓰긴 썼고, 여기 아까 저 소개해준 안철택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유너머라는 곳에 저희가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잼버리 대회인가 해가지고 새만금이라 해서 막 난리 났잖아요. 여가부 장관이 하고 막 하여튼 복잡했던, 그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글을 하나 쓰다가 거기 공항을 치려고군요. 그 미군 공항하고 이제 국제공항이라고 해서 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잼버리 사건 때 그 물 난리 난 그걸 쭉 보는데, 이제 옛날 일이 떠올라서, 그 2006년에 거기가 이제 그 물막이라 그래서 바닷물을 완전히 막고, 그다음에 이제 갯벌을 없애서 그거를 육지화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그때 물을 막는 일이 2006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일단 막혀버리면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이쪽은. 그때이고, 그 글을 쓰다가 문득 알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왜 그러냐면, 문득 제 주변에 예전에 수유너머라는 공동체에서 같이 쓴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문득, 그래서 이상하면 저 같은 부류의 인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제가 처음 보거나 저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저를 일깨워준 사람인데, 저 같은 부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는 짓이라고 잘하는 게 없어서 겨우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한때는 그런 인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수유너머라는 곳이 커질 때는, 이런 학위 얘기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박사 정도 받으면 대충 그 일 간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한 60명 있었어요, 제 주변에. 소위 박사 연구자들이. 그리고 공부하러 항상 오고, 방학 때 오는 사람들은 시민들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월세가 1,6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내는 월세가. 그러니까 1년에 2억에 가까운 돈을 월세로 내고 있던 조직이에요, 거기가. 엄청 컸죠. 그래서 너무 커서 학교 건물을 썼어요, 서울에서. 국제학교 건물을 하나를. 그 정도로 큰 건물이었어요. 세상에는 별로 안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컸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런데 2005년, 6년쯤에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야학이라는 곳에 와 있고, 문득 주변에 장애인들과 있고,
내가 언제부터 이런 데 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컬럼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그런 글을 언제부터 이렇게 썼을까라고 쭉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의 글을 언제부터 썼을까를 보니까 2006년이 나한테는 하나의 분기점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아까 새만금 물막이 공사 끝났을 때가. 왜냐하면 그때 2006년이 되게 사건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 저 연배는 다 아실 텐데 2006년이 하나는 미국하고 FTA 체결한다고 좀 시끄러웠을 때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군 기지를 저기로 평택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의 대출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옮긴다 그래서 미군 기지 건설한다고 정말 시끄럽거든요. 거기 농부들 다 쫓아내고 막 시끄럽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가 89년부터 처음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90년대 됐고 2000대 됐는데 이유는 계속 바뀌었어요. 왜 새만금 거기 갯벌을 그렇게 다 없애고 소위 뭐라 그러죠? 그 물막이 공사해서 다 육지화해야 되고 간척이라는 걸 소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하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고 하겠고 또 어떤 때는 중국과 이제 무역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단이 필요하다고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뭐죠? 자기 부상 열차 얘기도 나왔었고 뭐 관광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매번 이야기가 달라져요. 매번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거는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이유는 매번 달라진다는 건 뭔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2006년에 결국 했고 근데 그걸 했던 정부가 하필이면 노무현 정부잖아요.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생각하는 정부였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 개발이 위선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다 알면서 또 억지로 이유를 계속 갖다 대면서 개발은 정해놓고 그냥 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이고 그것이 그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그 미군 기지에서 쫓겨난 농부들 보니까 거기가 그분들 그분들 아버지 때가 그 간척한 곳인데 거기도 원래 그 대출이라고 평택 말한 것도 다 뻘밭이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논 만든 사람들인데 거기서 또 쫓겨나는 걸 보고 그 빈집을 헐고 있는데 그때 우상호인가 하는 분이 그때 여당 대변인이었는데 논평을 했더니 빈집 허는데 뭐 논평할 게 뭐 있냐고 말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비어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다르거든요.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의 어떤 형식이에요. 차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비어 있는 것들은 되게 상처와 깊이 관계가 있고 어떤 누구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쓰라린 무엇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딘가가 비어 있는 채로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고. 근데 빈집 헌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충격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6년 요맘 딱 18년 전 요맘때네요. 4월이니까.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특히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환경단체들에서 새만금 개발을 중지해달라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냈었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정부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전라북도랑. 그래서 계속 막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붓고 막 흙 참 옆에 산 헐어서 계속 붓고 있고 그 물막이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한 구간 남았는데 정말 쬐끔 남았어요. 거기만 막으면 이제 딱 끝나는데 시민단체가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실익이 없다. 이미 진행이 다 돼버려서 그리고 그냥 진행해버렸거든요. 정부가 재판하고 진행하고 상관없이 밀어붙여서 공사를 지금 중지 이미 다 막혀버린 걸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식의 어떤 판결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아니고 타당성 문제도 아니고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떡하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못 견디겠고 그때 밥을 먹다가 저랑 몇 살에 먹다가 못 견디겠다고 누가 말을 했어요. 이거 못 견디겠다고. 그 대출에서 농민 쫓겨나간 것도 못 견디겠고 누군가는 저는 거기다가 숨 막히는 것 같고 그 콘크리트 붓는 게 근데 저희끼리는 사실 행복했거든요. 아까 그랬지만 이제 거기는 돈은 없지만 공부는 열라 하고 싶은 애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도 좋고 전공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점점 이제 공간들이 커져가면서 저는 결혼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아이도 거기서 크고 있고 생활이 다 되고 저희 부모님 때 분들도 와서 책 읽고 있고 그래서 아이부터 부모님 때까지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공부 공동체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죄송한 말입니다. 무슨 이게 파우스트의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그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어쨌든 이제 뭐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정말로 애정이 컸던 공동체고 또 추장을 맡아서 고추장이라 아까 그랬는데 너무 좋았는데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세상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우리 행복한 거에 대한 조금 어떤 좀 찝찝함이랄까 있었고 그때 그 성직자 네 분인가가 수경 스님이랑 뭐 문견 신부님이랑 이런 분들이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비하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많은 그걸 이제 보는 순간 우리도 뭔가 해보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공동체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보자라고 해서 새만금이라는 데를 갔죠. 그 개화도 군산 갯벌을 갔고 거기서 2주일간 이제 걸어 올라오면서 하루에 30km 정도씩 40km 정도씩 걸어 올라오면서 거기 마을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계속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14일 정도 걸렸고 그때의 일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할 때 모습인데요. 갯벌에 새만금에 갔는데 저희가 갈 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는데 5월 첫째 주였던가 비가 왔는데 비가 오니까 막 물막이 공사 끝나고 직후예요. 막 그 뒤로 갔는데 거기에 갯벌에 백합조개라는 게 있어요. 동죽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새까맣게 하얗게 새하얗게 진짜 전 그런 엄청나게 꽉 채운 동죽들이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고은식 선생이라는 분이 거기 개화도 어민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이제 물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깊숙이 뻘 깊숙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조개들이.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뭔가 들어온 줄 알고 샥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이건 민물이잖아요. 다 독극물이죠. 그러니까 다 거품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알았어요. 새만금 개발이 얼마나 생태적으로 제약인지 논문은 읽었죠. 그리고 누가 쓴 글도 봤고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 강도가 완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곳에 마을에 들면 그 다음 마을에 갈 때 그 전 마을에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피켓처럼 걸어서 목에 걸고 걸어가거든요. 다음 마을로. 그런데 여기 이제 생명에게 웃음을이라고 하는 피켓 제가 18년 전에 접니다. 지금이랑 큰 차이 없죠. 그 생명에게 웃음을이라고 이렇게 쓴 걸 목에 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그 게임 같이 이렇게 이모티콘이라 그러나 이렇게 조개들이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만 아니면 웃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이게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명이 웃었으면 좋겠다. 그냥 정말 소박한 것으로 생명의 웃음을 하고 이제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그 다음이 접산리라고 이제 군산에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거기 농촌에 그 안에 걸어갔어요. 거기 이제 걸어갔는데 거기 농민들을 만났는데 와 거기가 이제 이를테면 그쪽 동네가 이를테면 새만금 개발에 찬성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이를테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 한 해 농민들 한국 농민들이 2,000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게 2006년. 그러니까 농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한미 FTA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인데 이게 그때 한 농민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120만으로 줄이기로 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한미 FTA에 하면 이렇게 소농으로는 안 된다고 기업형하고 기계농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가구수는 한 20만에서 한 30만까지도 줄여야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농업대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시골 노인 복지대책으로 바뀌었어요. 산업대책이 아니고. 그런 논문들을 물론 읽었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3년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로 시작된 건데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들이 다 죽는다고. 근데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이 노인들이 뭔가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저게 이 개발해서 이익이 나도 좋지만 사람이라도 오지 않겠냐고. 빠글빠글 공사용 차라도. 그래서 막 저지르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조개가 빗물에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농민들의 현실이 개발이라도 하자고 하는 그 현실이 저게 독극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입을 살아야 되니까 나온 거고 근데 그때 마시는 약이 지금은 금지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때 누가 말씀해 주더니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이 약인데 그때 이 제초제고 노인들이 당연히 일손이 부족하니까
제초하려면 이제 약을 쫙 뿌리는데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이거였답니다. 그라목손. 근데 이 그라목손을 먹고 70에서 80% 농민들이 이거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 1,400명이 이거 먹고 죽는 거예요. 1,500명. 근데 이 약이 그 폐를 섬유화시킨대요. 그냥 다른 건 것도 없고 폐만 섬유화돼서 숨을 전혀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식은 또렷해요. 내가 죽어간다는 걸. 근데 다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의식도 흐려져야 되는데 아프면. 의식은 너무나 또렷하고 숨만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서서히 자기 목을 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느낌하고 이 약이 너무 매치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의사단체에서 제발 죽을 때 이거 먹고 죽지 말고 죽어도.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이 문구가 들어갔어요. 소량 섭취 시에도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거든 제발 이것 먹고는 죽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금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뭐 죽을 판에 뭘 먹고 죽은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약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제가 이 행진을 시작할 때 딱 두 동네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뒤에도 쭉 갔지만 딱 두 동네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이 생태적 저항이 있다는 논문을 읽은 내가 혹은 한국 농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떻게 농촌이 변화할 것이라는 걸 이 보고서를 정부 보고서를 읽은 내가 근데 아는 게 뭐가 있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정부가 너무 위선적이다 해서 시작했거든요. 이 정부가 너무 위선적이다. 겉으로는 계속 민주주의 표방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가 너무 위선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시작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말부터 견딜 수 없었던 건 제 자신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철학은 아니고 사회학 박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래봬도 사회학 박사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지라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제가 정부를 못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뭘 안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저는 어쨌든 좁은 의미의 연구자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공부하는 사람. 넓은 의미에서 우리 다 공부하죠. 뭔가 깨닫는 게 다 공부니까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정말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의미에서 뭔가 논문을 쓰고 알아보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공부한 거, 뭘 안다는 사람,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배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다는 게 뭐지에서 딱 걸렸어요. 난 도대체 뭘 알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김순석 열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위에. 이분은 장애인 운동에서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시 장애인 운동에서 전태일 열사처럼 취급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해방 열사 뭘 하면 항상 첫 번째 198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17살인가 18살에 10대 말에 서울 올라왔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산에서. 그런데 손기술이 참 좋아가지고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액세서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가짜 귀걸이 뭐 혹은 뭐 옷걸이 이런 거 보세품 같은 것들 이런 거 막 만드는 분이에요. 액세서리를 만드는 소질이 좋았는데 이분이 21살인가 20살인가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서 공장장 물론 공장장이라지만 뭐 거대한 공장이 아니고 요만한 영세한 곳에서 이제 마치 전태일이 재단사 정도 된 느낌이에요. 여기에 딱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나가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사를 오락가락 하시다가 깨어났는데 하반신 마비, 휠체어 이용을 해야 되는 장애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회사에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 그것도 웃긴 거죠. 손으로 하는 일인데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나갔는데 되게 의지가 불타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기술 다 알고 있으니까 공장을 차리겠다고 해서 집에 이제 쬐끄맣게 방을 한 칸 마련해서 이걸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장애인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1984년인데요. 전두환 정권 때인데 일단 남대문 시장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비켜주지 않고 병신 소리도 너무 많이 들었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턱 때문에. 밥을 굶을 때가 너무 많았고 물 한 번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의 그런 편이 있어요. 물 한 번 먹으려고 하는데 유서에 누군가를 잡아야 해요. 그러니까 물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물 먹을 때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돈 빌릴 때는 아쉬운 소리 우리가 하잖아요. 돈 빌릴 때는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물 먹는 거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그거 이제 그러고 있고 당장 거래처에서 단가를 한 40%씩 후려치는 거예요. 또 딴 데 뭐 팔 수 있으면 딴 데 가보든지. 네 거 누가 사줄 거 아니야. 장애인이 되니까. 아까 엊그제 거래했던 데도 잘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꿋꿋하게 했어요. 근데 결정적 사건이 터졌는데 도로로 이제 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택시도 안 서고 하시는데 버스는 뭐 당연히 없고 지금 다 계단인데 이제 택시를 잡으려는데 안 돼서 반대편으로 걸서 잡으려고 하셨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거기 턱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인도로 올라가는데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건너버렸어요. 그쪽으로 안 가고 무단횡단을 하신 거죠.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오늘날 같으면 딱지를 뗐을 거고 그때는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갔다 나와서 집에 있는 나와서 물건 부인 증언에 따르면 다 때려 부수고 물건들을 조금 있다가 서울시장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보이세요? 이 밑에 사진에 있는 거 5장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안 남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정말 키우면 픽셀이 깨지는데 유일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게 조선일보 사회면이에요. 이 조선일보 사회기에 편지에서 인용한 걸 다운표 쳐가지고 다 거의 옮겨놓은 건데 이게 그 순서가 맞는지 앞뒤가 뭔 건지를 알 수 없어. 정말 속상한데 요 사회면 기사가 유일한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 기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꾸 모른다 그러고. 웃긴 건 이게 서울시장한테 보낸 건데 서울시장은 당연히 보지도 않고 신문으로 보고 나서 자기한테 보낸 편지인데도 흰소리 좀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때려 부수고 나서 편지를 쓰고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목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시오인데 이게 제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여기 저 같으면 제목이 여기 가운데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가 정말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 어쨌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용된 것들을 쭉 따라가 본 건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안다는 건 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말했을 거예요 아마. 횡단보도로 가려고 하는데 턱이 있어 갈 수가 없었다라고. 근데 경찰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그렇다고 막 무단횡단해요? 거기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봉착한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동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회가. 장애인 이동을 철저하게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누군가가 이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장애인은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회가 장애를 범죄화한 거예요. 이동하겠다는 장애인을 범죄화한 거라고. 이동 안 하면 모르지만 이동하면 법을 어겨야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지하철 행동할 때 이준석하고 박경석이 그 JTBC의 썰전이라는 데서 할 때마다 본 사람이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특히 이제 박경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도 잘하더만 왜 이렇게 말을 버벅대는지도 속상해 미치겠고 완전히 이준석을 밟을 줄 알았는데 밟으시긴 그냥 저렇게 말을 원래 못했나도 싶고 또 이제 의자도 낮아가지고 휠체어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소해 보이고 사람도 말을 시간 내에 못해가지고 계속 무슨 자료를 걔는 아주 쉽게 그래도 법은 지켜야죠. 뭐 일부러 휠체어 밖에 넣었잖아요. 뭐 계속 이러고 도대체 장애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들었던 말은 이준석한테 화처럼 확 든 게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이 희한하게 나와요. 저도 모르는데도 저한테 휙 튀어나온 말이 네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이 나와요. 광역과 뭐 버스 이동 어쩌고 물론 알 수 그런 거 있죠. 뭐 저상버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한 30%, 뭐 대도시는 한 5, 60%까지도 간다. 뭐 군 단위로 뭐 2%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전국에 다니는 시에 다니는 광역 그 고속버스류 2만 대가 있는데 시에서 공역버스가 딱 2대 있어요. 저상버스가 2대. 그러니까 시내 말고 시외를 넘어가려고 하면 딱 2대 있고 그거는 서울하고 당진만 왔다 갔다 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었다. 이제 그것도 이거 한 번만. 그러니까 당진에 살고 서울에 사는 사람만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차로 가든지 뭔가 다른 뭘 해야 해요. 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장애인 취업률 알 수 있고. 그런데 뭔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김순석한테 너 그래도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할 때 뭘 안다고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있다고요. 이를테면
그 지하철 행동 이게 나왔으니까 한데 그 제가 들었을 때 여기에도 이제 연대발언 몇 개를 썼는데 제일 속상했던 게 이제 그 처음에 지하철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이 그냥 바로 지하철로 타는 게 아니고 줄지어서 타는 게 아니고 그보다 한 15분 정도 혹은 길게는 30분 정도 사전 집회라는 걸 해요. 그 타기 전에. 근데 사전 집회가 뭐냐면 한 명씩 들어가서 삭발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삭발을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냥 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삭발을 하기 전에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고 왜 여기 이거 타려고 하는지 지금 아침부터 욕 바가지로 먹을 건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출근 시간에 타면 미치려고 그래 거의. 그리고 거의 뭐 그냥 팔 부러뜨릴 기세로 달려들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출근 시간에 막으면. 근데 내가 왜 그런데 욕 먹을 생각을 하고 타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박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마어마한 전설 운동가가 됐지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부산 사람인데 이 사람 이런 적이 있다는 거야. 존심이 되게 센 사람인데 저기를 지하철에서 내려서 자기 직장은 밖에 있어요. 몇 번 출구 앞에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리프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몸도 무겁지도 않아요. 가벼운 사람이에요. 아래는 없고 몸이 여기 위에만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진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30분간 앞만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단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각을 했대 그날. 그리고 누가 이제 도와줘서 가긴 했는데 근데 30분 동안 누군가가 다 계단을 노려보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고 누군가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나 좀 들여다 줄 수 있냐고 저 위에까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계단만 30분 본 사람한테 지하철이란 뭘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송현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린데 자기가 여기 왜 왔냐라고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냐니까 학교 가면 항상 체험학습이나 체육 시간 때마다 항상 담임선생님이 자기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야. 넌 장애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럼 친구들이 쫙 다 나간다는 거예요. 저 비장애.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때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라고 이제 장애인들이 시위하니까 시위하면 거기 서지 않고 통과하겠다 그걸 어떤 대통령실 무슨 그만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전화를 해서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박수치면서 오세훈이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예 무정차 통과한 게 아니고 제가 삼각지역에서 봤는데 이게 딱 있으면 경찰들이 방패로 쫙 벽을 설치합니다. 장애인들 못 들어오게. 그 플랫폼에 있는데 못 타게. 그리고 문 하나 살짝 방패를 열고 여기 해요. 비장애인들 있냐? 비장애인 안 물어봐요. 일반 시민 계세요 하고 일반 승객분 계세요. 말이 이제. 그래서 누가 탄다 그러면 그 사람을 호위해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쓱 가요. 그거를 그 앞에서 장애인들이 그냥 아침에 헤어지고 1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서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안 태우는지. 그래서 그날 안 태웠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서울시에는 그 핸드폰에 그게 날아왔어요. 마치 테러처럼 삼각지역에 장애인 시위가 있다고 그걸 긴급 알람 막 울렸어요. 테러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속상할 거냐면 그 기억이 나는 거죠. 자기는 항상 교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똑같잖아요. 그것도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혹은 공기업이 내가 그 일원인 시민인 그곳에서 얘 놔두고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혹시 딴 사람 없어요 라고 해서 태워서 싹 지나가는 걸 13시간 동안 본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박경사가 말을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 우리 때는 말 진짜 잘하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요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외국어 배우려면 외국에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이 언어에는 생활이 응축돼 있어. 이 단어 말하면 벌써 착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냥 뭐 비트겐 시대 말처럼 벽돌하면 벽돌 갖다 줘요. 싹 갖다 주란 말 안 해도. 언어라는 게 생활을 삶을 다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같이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저 행동이 뭔지 몰라요. 당연히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박경성은 우리랑 있을 땐 굳이 구질구질하게 그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장애 뭐 표를 안 그려놔도 무슨 말인지 딱 알아요. 그런데 이준석하고 놔두면 비장애인들은 이 장애인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럼 다 설명해야 돼. 지금 저처럼.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무단횡단에서 걸렸잖아요. 법은 지켜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비장애인들의 마인드예요. 그냥 또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서지 않았던 택시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체험학습과 체육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계단 앞에서 30분간 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심지어 그 박경석은 지금 30몇 범이에요. 원래 제가 글 쓸 때는 27범이었거든요. 전과가 별이. 거기 그랬으면 26범에서 27범 갈 때가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나쁜 장면이죠. 범죄자예요. 별이 26개라니. 근데 지금 30몇 개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벌써 6개 올라갔을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26에서 27은 종로경찰서에서 일어나서 제가 알아요. 끌려갔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는데 화장실 가려는데 거기가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종로경찰서에. 30년 넘었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들어눕고. 근데 경찰서 안에서는 시위가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또 체포됐어요. 또 받았어요. 대신 이제 종로경찰서는 5천만 원 들여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졌어요. 별 하나 달고 그 일 하나 하는 거예요. 2001년에 장애인 이동권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이동권 시위가. 처음 시작해 철로 점거하고 지금도 훨씬 더 과격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출근 시간이 아니어서 몰라서 그렇지 철로를 아예 점거하고 들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3%였어요. 서울에. 여기 10개 중에 한 개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싸워서 지금 95%까지인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고요. 그동안 별이 20몇 개가 쌓인 거죠. 27개가 쌓이고 26개에서 7개는 아까 경찰서 안에 화장실 만든 거였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법을 그냥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시민이 법을 안 지키고 싸운다고? 라고 하면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억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 입에서 탁 막혀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나쁜 장애인이라서 그래요. 라고. 착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할 때 행사 잘 먼저 조절지만 가란 데만 가지만 우린 나쁜 장애인이라 아무 데나 가요. 막. 예. 나쁜 장애인 논의예요. 그냥. 우린 나쁜 장애인이라서 그래요. 라고. 이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뭘 아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보통 딱지 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일에 얘 열받아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할 거고 소주 먹는 사람은 술 한잔 할 거고 혹은 친구한테 막 전화하고 오늘 딱지 뗐다고 재수 없게 끝났을 일인데 누군가는 자살을 한다고.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여기 소위 열사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또 뭐 최정환 열사라고 있는데 어렸을 때 아마도 엄마가 이제 어렸던 것 같아요. 한 10대. 요즘은 이제 뭐 고등학생 엄마 뭐 이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아이가 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소위 베이비박스 같은데 지금 그냥 어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보육원 이런 데 앞에 놓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뭐 나와서 소매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장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 만나서 이제 하면서 주로 뭐 했냐면 가판에서 음반 팔점 다 불법 복제 음반이야. 다 불법이에요. 뒤집어 까뒤집으면 막 음란한 것도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팔던 분이에요. 노점, 불법 노점이죠. 단속해서 끌려갔어요. 잡혀갔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근데 나중에 그 배터리가 너무 비쌌나 보죠. 자기한테는. 그 배터리는. 다른 건 다 보여서 이 배터리는 돌려달라고 구청에 간 거예요. 압수한 거. 그거 돌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소위 병신 새끼가 지랄한다고 누가 그랬나 봐요. 공무원 한 명이. 분신했어요. 이분 죽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 같으면 그게 죽을 일인가? 횡단보도 딱지 뗀 게 죽을 일인가? 병신이라는 말 들은 게 죽을 일인가? 사람이.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일이긴 하지만 목숨을 끊을 일인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딱지 끊었다와 죽었다가 자살했다가. 우리는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준석 그 말 들었을 때 훅 전 당사자도 아니었지만 네가 뭘 안다고 란 말이 그냥 떠오르는 듯이 이거는 도대체 안다는 건 뭘지. 나는 저는 공부한다고 해왔지만 안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그 2006년에 걸어오면서 안산이라는 데 가서 저는 이주노동자 처음 만났어요. 안산에 갔더니 그때 이제 초대 그 이주노조 위원장인데 대구도 성서 이쪽에 뭐 있죠. 대구 쪽도 이주 그게 되게 많은데 갔는데 처음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지금은 없었지만 그물총 쏜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까라 그래가지고 그 뭐죠 비자 확인하려고 도망치면 그물총을 쐈어요 처음에. 그 동물 사냥할 때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인권 침해라고 난리가 나고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사람한테 그물총도 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때부터 2년이 돼서 저희 이제 수유너머에 거기 이제 책에 등장하는 이주 민우 씨라고 있는데 죽었지만 민우를 알게 됐고, 여기서 민우랑 우리 그 수유너머에서 같이 이때 2년이 돼서 저희랑 같이 지내게 됐는데, MWTV라고 이주 노동자 방송국이 있었는데요. 거기 사무실 구한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수유너머에서 같이 지냈어요. 밥 같이 먹으면서. 저희 눈앞에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됐고 죽었고. 그때 그분이 스탑 크랙다운 밴드라고 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 보컬 노래를 정말 잘해요. 민우라고. 한국에서 18년 살았어요. 거기서 17년인가 살았었고, 그때 그 네팔에서 한국에서 산 게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그냥 쭉 뽑혀버렸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항상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가수니까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안 잡아갔는데, 이 사람이 그때 용산 참사나고 막 했을 때 그 이제 집회들 하잖아요. 항의 시위를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진호도 알리라고 스탑 크랙다운 밴드인데, 근데 법무부 장관이 요즘 불법 체류자들이 반정부 저거 한다고 이것들이 라고 말을 하고, 그거 말한 지 딱 한 달 만에 잡혀가서 어쨌든 탁불이 뽑혀서 뭐 아주 복잡한 사정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 밴드 같이 했던 사람이 소모투 씨라고 있는데 지금 부천에서 식당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딴저테이라고 하는 친구가, 버마 친구가 있는데, 그 수입탄소가 다 죽어서 뭐 어쨌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장기를 한국 사람들한테 남겼거든요. 그래서 5명인가 그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법 체류여서 쫓겨나고, 이 사람이 장기는 남은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생명을 주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빴냐고. 근데 그 6개월 정도 연장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뭐 되게 착하고, 뭐 당연하겠죠. 이국 타양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맨날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돈 벌고 와서 했고, 되게 평판도 좋은 사람이고, 뭐 꼭 평판이 좋고 나쁘고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버지 말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일 정도로 나빴냐고 이제 물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남아서, 이 책에 이제 썼던 사람들이 얘기가 이때 만나서 2006년에 했던 거고, 그때부터 막 싸돌아다녔어요. 2007년에 그때 홈에버에서 이랜드 그쪽 뭐 파업할 때, 비정규직 파업할 때 처음 들어가서 하고, 그 뒤부터 이제 대학 강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교도소 가서 교도소에서 계속 강의하고.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말한 이야기들은 이 책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어서 제가 슬쩍슬쩍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뭐 이주동 정자 무슨 인연이 있어서 글 쓴 거야, 뭐 혹은 네가 교도소는 어떻게 알아서 쓰는 거야 하는데, 2007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교도소에서 주로 강의를 해왔어요. 인문학 강의를. 뭐 시간이 막 갔지만, 그러다가 노들약도 만난 거 2008년에. 2006년에 걷고 2007년부터 싸돌아다니고, 뭐 여기저기요. 정말로 많이 싸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고, 그때는 신기하게 해와경찰서의 정복과 형사가 진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그분도 착하더라고요. 저한테 맨날 착해 보이는데 왜 그래요? 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유너머에 심지어 초대도 했어요. 그분하고 밥도 해드리고 같이 먹고 우리 이렇게 산다고.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알 수가 없다. 민주노총도 알겠고, 이를테면 뭐 어디 뭐 운동단체들 다 알겠는데, 이 수유너머 하는데 뭔지를 모르고, 뭐 하냐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하는데 이제 같이 밥도 모여 먹는 것 같고, 뭐 교수님한테 교수도 아닌 것들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정체도 없는데 와서 맨날 자기한테도 책 주고 책 읽으라 그러고, 나중에 정복과 형사 마치면 여기서 같이 책이나 읽자 그러고. 맨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황해서 정복과 형사가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아까 그 처음에 갯벌의 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진짜 아는 게 없구나라고. 아까 장애인들 이야기도 그렇고, 실제 2008년에 찾아와서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강의할 때 현장 인문학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문학하면 괜찮다고. 왜냐하면 이제 부자들이야 돈 벌고,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돈 있어야 됩니다. 소위 빵이라고 상징되는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고 써야 되지만, 빵만으로는 안 된다. 혹은 빵은 상당히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인문학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의지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없지만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리고 뭐
뭐 1, 2만 원 빌릴 때 있지만 50만 원, 100만 원 빌리려고 하면 벌써 없어요. 사람 옆에 없고. 그러다 보면 문제 세계가 좁아져요.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극도로 좁아지고, 그래서 탓을 한다는 게 옆에 사람을 탓해. 자기 친한 사람. 가족이나 막 연인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학대해요. 자살을 하거나 뭔가 자학적 행위를 한다고. 그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얼쇼리스가 했던 말이 그건데,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그 백인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했을 때 고립시켜가지고 많이 말려 죽이는 것처럼, 혹은 호랑이 사냥꾼들이 호랑이 몰 때 직접 안 달라들고 주변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몰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느덧 호랑이가 갑자기 안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걸. 그때 호랑이가 자기 살을 물어뜯거나 막 머리를 받는데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언론에 제보도 해야 되고, SNS에 뭔가를 써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돈 버는데 하나도 재주가 없는 인문학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 로고스. 어떤 존재가 정치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적 존재가 되려면 공론장에 말을 꺼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걸 인문학 혹시 해줄지 모르겠다. 이제 이게 얼슈리스의, 그게 이제 당시에 활동가들한테 너무 큰 영감을 줘가지고 많이 뛰어들 때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도소를 시작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도 노들 야학이라는 데, 장애인 야학에서도 온 거죠. 특히 이제 그 초대했던 선생님이 이제 니체를 좋아하는데, 저한테 니체가 뭔가 삶의 의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초대를 받았고, 첫 시간이 2008년 10월 2일인데요. 너무 날짜까지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여기가 서울교육청 앞이에요. 이제 교육청이 후암동 쪽으로 옮기는데, 지금도 여기는 아직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옆인데, 저한테 저녁에 철학 수업을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갔는데, 문자가 왔는데, 야학으로 오지 말고 교육청 앞으로 오라고 갑자기 거기서 수업한다고 그래서 현장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 수업은 보통 대학교 현장 수업한다는 건 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교수들한테 인생 상담도 하고, 자기 대학 시절 교수들이 막 썰 풀고 맛있는 거 먹고 대충 시간 때우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가? 현장 수업?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갔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경찰이 있는데요. 정복 입은 경찰들하고 막 싸우고 교육청 앞에 싸우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서울시 교육감이 공정택이라는 교육감인데, 이 인상적인 날이라 다 기억나는 거예요. 장애인 교육 예산을 40% 삭감한다고 나와가지고 항의하러 이 학교 학생들이 다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고, 이제 7시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야학인데, 제가 뻘쭘하게 있다가 오늘 수업 안 하나? 못하겠네. 이 데모 하는 날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쓱 빠지고 있었는데, 7시가 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활동가 2명이 나와서 그거 조명을 탁 켜고 가로등이 뒤에 있었는데, 수업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이라고. 너무 당황했는데, 그리고 저만 당한 게 아니라 경찰도 당황했고, 그냥 방금 전까지 이렇게 싸우다가 물러나고 수업하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놀라서 있고, 더 웃긴 건 7시니까 퇴근하던 인파들이 이제 있는데 다 에워쌌어요. 저 주변으로 이렇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준비해 간 건 얼마나 엉터리냐면, 저는 장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인문학은 무조건 만인에게 좋은 것. 그리고 장애인도 물론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장애인한테 나쁠 거 없고 너무 좋고, 이 좋은 거를 장애인도 하면 좋다. 왜 부자들만 하냐. 이게 복지 서비스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뭘 갖고 왔냐면, 스피노자의 에티카 일부의 부록을 써서 갔어요. 도덕과 윤리의 차이고 신은 존재하는 거에서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완전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그걸 들고 가서 제가 잘하는 건 그때 좋아했던 건 스피노자니까. 당연히 보세요. 딴짓 하잖아요. 그 고개를 싹 돌리고 있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싸우던 사람한테 스피노자 에티카라니요. 근데 제 표정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밝고, 뭐랄까 어떤 짜릿함이 왔어요. 아무도 안 든다는 걸 아는데, 뒤에 경찰이 있고 앞에 장애인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 와상이에요. 보이시죠? 장애 정도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앞에서 보면서 가로등 밑에서 에티카를 강의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공산당 선언이나 읽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레디컬하다고,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너무 좋다. 그 뭔가 자리를 찾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랄까, 인문학이랄까 철학이랄까 모르겠고, 니체인지 스피노자인지, 여기가 스피노자 자리인가 보다. 진짜 좋다 이 자리.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반에서 저희가 수요넘 와서 사람들을 조직해서 20명이 가서 2년간 수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수요넘어가 박살이 났어요.
깨졌고, 저는 남았어요, 여기. 그래서 철학 수업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다 알게 됐죠. 제가 이 앞에서 읽는 책이 되게 어이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인문학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하필 이 철학자는. 장애인 차별적인 말들이 너무 많고, 그 시각이 무엇보다 근대 인문학은 인간학이거든요. 말 그대로 휴먼 스터디 내지 휴먼 사이언스예요. 크게 봐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험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능할 걸 밝히기 위해서 선험적 조건들을 막 탐구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을 많이 못 만나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오디푸스 장애인대다라고 박정수 선생이라고 저랑 같이 수능했던 분이 노들야 교사하는데 그분이 그거 쓸 때 했는데, 오이디푸스 그 있잖아요. 아침에 4발로 걷고 점심 때 2발이고 저녁에 3발인 게 뭐냐고. 답이 뭐죠? 인간. 근데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4발로 걸어본 적 없는 사람도 많고 점심 때 2발이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거기 자리에 저녁에 3발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고 그걸 답이라고 인정해서 자살한 또 스핑크스는 또 뭐예요? 이 바보 아니야? 라고 다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세상에 저걸 인간이라고 답하고 뛰어내릴 때 또 답이 맞다고. 그걸 인간이라고 답한 놈도 웃기고, 그걸 답이 맞았다고 뛰어내린 괴물도 웃기고, 그걸 지혜롭다고 말한 것도 웃기고. 근데 이제 박정훈 선생은 저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물었더라고요. 왜 근데 인간을 이렇게 빨리 맞췄을까?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란 말이 부은 발이란 뜻이에요. 그걸 끈을 묶어서 그러니까 그 아시죠? 버리다가. 근데 그거 반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특히 그렇고, 장애인이 태어나면 신에게 그냥 묻는다는 식으로 해서 버려요, 추방. 굉장히 그게 심했어요. 그래서 아마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그 아테네랑 스파르타의 당시 전통 그리스 문화권의 전통을 보면. 그래서 아마도 부은 발이었으니까 평생 걸었을 때 힘들었을 거고, 설령 그것이 어렸을 때 유기 과정에서 생겨난 장애라 하더라도 걸을 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거고, 따라서 그는 사람들의 보행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아마. 그래서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을 빨리 맞췄을 거라고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 박정선 선생은. 그것도 탁월한 해석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철학자들이, 제가 아는 철학자들이 너무 엉망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철학을 전하면 될 것이 아니라 철학을 바꾸지 않고서는 오히려 장애의 시각에서 철학을 바꿔야만 하는구나. 차마 내가 이 말을 여기서는 못하겠구나라는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읽다가 보면 너무 많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꼈는데, 나는 다시 뭘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는 걸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마음으로 나눠주러 온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 좋은 거를 장애인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지만, 거꾸로 알게 됐어요.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장애 차별적인 것이었구나라고 알겠고, 내가 노들로 철학을 하러 왔지만, 노들로 철학을 전하러 왔지만, 노들로부터 철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철학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인문학을.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내가 잘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구나, 그동안. 왜냐하면 이 묵묵이란 책은 이제 침묵에 관한 책입니다. 말 그대로 말을 할 말이 실제 없고요. 말을 잘 못하겠고, 장애인들 앞에서 말을 못하겠고, 그 이전에는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부터 선언문을 무지하게 써댔어요. 제가 2006년 그 대장령 할 때도 선언문 썼고, 추방과 탈출한 책은 거의 선언문이 막 인문학 선언도 하고, 무슨 현장 인문학 선언, 뭐 대장정 선언, 뭐 생명보호 무슨 선언, 커뮤니스트 선언이라는 책도 썼어요. 선언들을 아주 불티나게 썼고, 제가 인생에서 선언문 처음 써봤다가 그 한 몇 해에 엄청 썼어요. 근데 되게 창피했어요. 이게 이제 묵묵히 야학에서 썼던 글들인데요. 말을 참 함부로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꼭 틀려서가 아니라,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듣는데 진짜 서툰 인간이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문득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이라는 말이, response 할 수 있음, ability가 붙어서, 즉 응답할 수 있음이구나. 원래 독일어도
카이트라고 안트포르테인이 이제 대답하다는 뜻이니까요. 아, 이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구나, 책임이란. 근데 대답을 하려면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대답할 수는 없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듣고 대답하는 거구나. 그 얘기는 내가 설령 못 알아들었어도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책임이 성립하는구나.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대신해주면서 내가 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말했는데 제가 대학 때 그거 선배들도 그랬고 민중을 위해서 뭐 기층 민중을 위하여란 말 내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speak for라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듣지 못해도 응답하려면 내가 설령 안 들렸어도 그가 말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들으려고 한다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외국 로망스어권, 그러니까 라틴어 어원에서 그렇고 우리말에서 아마 한자권에서는 책임이 아마 경제적 단어 같아요. 부채와 관계 책자가 조개패가 들어간 거 봐서는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사람, 이 공동체. 내가 혼자 잘난 게 아니고 무언가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그냥 단어의 느낌으로, 저는 한자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릅니다만 그 단어에 주는 느낌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에 사람도 실제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랑 같이 공부하던 그 60, 70명은 다 어디 갔지? 두세 명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말씀 뭐냐면 나 길 잃어버렸구나. 내가 왜 여기 있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애학 공부한다지만 생짜에 완전히. 제가 장애학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화학 공부했다 그러지만 화학도 제대로 못했지만 어쨌든 사회학하고 뭐 니체 좀 읽고 뭐 스피노자 좀 읽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장애학이랑 완전히 다른 건데 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책을 하나씩 논문이랑 읽어나가는데 내가 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라고 문득 들고 근데 그래서 그때 묵묵이란 책을 냈을 때 강연을 할 때 제목이 어디로 가는 줄 모르겠다가 그때 강연 제목이었어요. 5년 전에 생겼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다만 하나 알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주변 길이 보인다고. 내가 이런 길 위에 있구나. 옆에 사람도 보이고 누가 그때 이제 동물권 운동하는 친구가 저한테 말했는데 옆에 개 한 마리가 있다고 말을 해줘서 곰곰이 보니까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고양이가 막 차 밑으로 싹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갑자기 내가 혼자 있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구나. 옆에 어떤 존재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들리지 않거나 목소리를 내는 성대를 빼앗겨버린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제 묵묵할 때 그 묵자가 거무륵자에다 개견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좋다 글자가.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하나는 의미고 하나는 뜻이잖아요. 개가 조용히 사람 옆을 따르는 모습 보고 묵묵하다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흙은 그냥 발음만 뜻하는 거고 이게 뜻은 이제 개견인데 저는 흙도 뜻이 있어 보여요. 그냥 어두운 밤길 같아요. 어두운 캄캄한데 옆에 개가 있구나 내 옆에. 그 묵묵하다고 하는 것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누군가 있고 내가 몰랐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야학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고 내가 말 못 알아들 때마다 말 좀 제대로 하려고 정말 여러 번 해줬거든요. 처음에 진짜 말을 못 알아듣었어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말하는 게 이상하게 잘 못 듣겠어요. 발음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너무 힘겹게 말하니까 또 말해달라고 말도 못 하겠어요. 한 번만 더 해줘. 3번까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4번, 5번 말해주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알아듣겠고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지 말은 있었구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디로 갈지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말만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번 책은 읽어보니까 참 책을 이렇게 묶어내는 게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저 개인한테는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인세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묶어서 주니까 지난 일기 떠들어 보듯이
지난 10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5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 5년 동안 모은 글이니까 지금 나온 글이 쭉 읽어보니까 말을 또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목격한 사람의 말을. 그런데 말들이 다 실패한 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걸 보고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되고 이 책의 끝부분이 제가 그 교도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했던 말 우리 깨우러 왔냐고 그래서 제가 루신 강의를 했거든요. 그 코로나 사태 직전에 동부구치소에서.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했던 발도 하나 막 떨고 밖에 안경 뿔때 꼈던 청년인데 동부구치소 교도소에 있는데 제가 루신 막 강의하면서 저는 루신의 사람 살려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루신이 죽기 전에 아큐 정전에 그 루신이 죽기 전에 처음으로 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남들 눈치 보느라고 불행하게도 죽기 전에 지 목소리를 이제 들었나 보다. 사람 살려란 말을 하니까 너무 와닿고 인문학이건 철학이건 결국 하려고 하는 건 저 네 글자 아닌가? 사람 살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이제 보통 루신 강의를 이제 마지막에 많이 했는데 교도소에서 이 네 글자를 계속 의미해 보자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강의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쨌든 이런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굉장히 애둘러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 계몽하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방비 얘기하면서 다들 잠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루신의 유명한 철방비 있거든요. 여기가 철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바로 그 친구가 바로 말했어요. 여기 교도소 철방인데요. 우리 맨날 일어날 때마다 여기 철방인데. 정말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제가 만난 곳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아실지 모르겠어요. 삶이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일하면서 등이 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의 차이가 있어요. 비유로 어떤 말을 쓸 때와 그 사람을 볼 때는 좀 달라요. 느낌이. 등이 휘었네라고 보는 차이가 있고 똑같아요. 우리 한번 철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와 여기가 철방인데요 라고 말할 때 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말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먹고 살만한 애가 와가지고 사실 제 경제 상태도 모르면서 판단했을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만한 애가 많이 배웠다고 와서 우리 가르치려 나야 뭐 시간 때우려고 하고 먹을 거 주니까 초코파이도 있고 왜 이렇게 헤이즐넛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도소에서. 그건 이해는 저는 죽었다 깨도 지금도 못하겠는데 왜 헤이즐넛 커피만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헤이즐넛 커피를 먹으러들 많이 와요. 근데 그거 먹는 대가로 너무 치졸한 거죠. 마치 급식 타려고 그러면 꼭 교회에서 찬송가 먼저 부르게 하고 급식 나눠주는 것처럼 홈리스들한테 너무 짜증나고 비굴하죠. 내가 하나 먹으려고 저걸 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철방 얘기 여러분이 있는데 철방에서 혼자 깨어났는데 보니까 나갈 수는 없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다 잠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간다는 거 알지만 저 사람들은 꿈꾸고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 모르고 죽을 텐데 나도 어차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깨어나서 그냥 죽을 건가 아니면 쟤들 깨워서 근데 깨우면 고통스럽게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굳이 고통을 줘야 될까 깨울래 말래 이게 루신의 질문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깨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떠올라서 답을 처음에 썼어요. 뭐라고 이제 이건 이런 거라고.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꾸민 말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책의 결론 끝부분에 그 마무리를 못하고 내가 뭔 말을 했지만 다 알고 보니까 다 실패했고 말을 메우려고 못 했다고. 근데 이번에 쓰면서는 듣는 것 중에서 실패한 말이라도 말하기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실패한 말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의 실패를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말이 갱신되거든요. 실패한 말은 계속 말을 하려고 그걸 하는데 형언할 수 없단 말 있잖아요. 아까 용산 참사 때 그것도 그렇고 그냥 사람이라고 박경석이 그 정태수를 보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말하기 실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에 그걸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 차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차별하는 세상에 있으니까 장애인이 해방된 모습을 나올 때 수식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다고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은 보나마나 실패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실패를 하면 거기 뭐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형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게 돼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말이 갱신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실패함 이 책 뭐 자랑처럼 되고 죄송합니다만 실패한 말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는 적절하게 포착을 못해서 실패하지만 왜 실패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 제 글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제가 갖고 있는 알미 이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왜 설명할 수 없을까가 제 개인 문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저만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혹시 저 개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부한 알의 문제라면 그리고 제가 빠져있는 어떤 생각에 관한 문제라면 이건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야기 마쳐도 되는데 사실 함께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굳이 시간이 뭐 40분 됐으니까 혹시 또 8시부터는 또 못 보실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뭐 물어보실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쯤 하죠 뭐 제가 더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쯤 하겠습니다.